안녕하세요. 마이크로 레슨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인으로 살아가기 건국대학교 상업교양대학의 박창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제대로 이해하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경과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의 리뷰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무엇이고 또한 올바른 정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아마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3, 4년 전부터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고, 또 뭐 동영상이라든가, 뭐 유튜브, TV, 뭐 사회에서 유명하시다는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전문 서적만 해도 수천 권이 나올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은 뭐 사회 모든 분야에 아주 속속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딱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들은 저는 사실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전문가조차들도 4차 산업혁명이 뭐지?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전공이 이제 IT 융합이 제 전공입니다. 공과대학 섬유 고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주로 뭐 소재라든가 재료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주로 IT 쪽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IT 융합이 이제 제 전공인데, 특히 저는 1997년도에 3차원 화상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한 것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7년에 저는 인공지능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IT 융합은 뭐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인공지능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뭐 별로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뭐 초연결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다 아는 거였고, 뭐 특별히 뭐 옛날부터 전공하던 거였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저도 4차 산업혁명을 그때는 이제 대충 제가 이해하는 것을 가지고 초청 강연도 많이 하고 또 학생들도 실제로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을 출장을 자주 가거든요. 거기 있는 실제 이제 그 오피니언 리더들,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소위 리더 그룹들하고 자꾸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뭔가 좀 너무 피상적이고 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게 아니구나. 본질이 뭐지라고 이제 저도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이런 자기 반성을 좀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알고 나니까 막 세상이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참, 큰일 났다.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보였어요. 어떡하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책도 쓰고,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을 저도 이제 알려야 되니까 여기저기 불러주면 정말 다 가서 초청 강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저의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4차 산업혁명을 좀 더 제대로 한번 정말 쉽게 올바른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주인으로 리더십을 가진 국가 혹은 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4차 산업혁명인지 뭔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고,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 그저 그냥 내 인생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면 혹시 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괜히 이런 불안한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렇다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뭐 어떻게 그걸 주도적으로 그 제 삶의 어떤 인생의 한 부분으로 삶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것의 시작점은 이 시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 시대의 거대한 파고인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꼭 기술을 알아서 뭐 공학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인문학을 하든 사회학을 하든 뭐 의학을 하든
상관없어요. 4차 산업혁명은 누구나 다 알아야만 하는 바로 그런 커다란 흐름이고 물결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자,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차는 좀 차지하고라도 혁명이 뭐죠? 네, 레볼루션. 사전적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고 기존의 어떤 기득권, 왕통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통치권을 바꾼다든가. 또 이런 것들은 이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너무 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어떤 급속한 어떤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혁명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을 급속하게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주도권을 막 바꾸고 있어요. 통치자를 막 바꾸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 사회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특히 이제 산업체나 이런 데서는 인더스트리 4.0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요즘 또 4.0, 4.0 이런 말을 쓰는 것들이 또 대유행이죠. 무슨 4.0, 유통 4.0, 디자인 4.0, 정부 4.0, 이런 여러 가지. 심지어 코리아 4.0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용어도 막 같이 혼재돼서 쓰고 있고, 또 DX라고도 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사실은 집합명사를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큰 집합명사고, 두 번째가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세 번째가 Industry 4.0, 4.0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 마이크로 레슨이라는 이 좀 한정된 시간 때문에 인더스트리 4.0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까지는 자세하게 못 다룰 것 같아요. 인더스트리 4.0은 주로 이제 제조업 혁신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진 거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은 3차 산업혁명 때부터 이루어졌던 디지털 혁신을 포함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러한 훨씬 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거는 이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참 좋아해요. 왜냐면 그들이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레볼루션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레볼루션을 해야 되는 나라이고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은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고도화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정확히 용어마다 조금씩 비슷한 것 같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몰라. 이거 괜찮아요. 모르면,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노력을 하거나 언젠가는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죠. 대비책을 세웁니다. 알고 있으면 제일 좋죠. 4차 산업혁명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진짜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알 필요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요, 큰일 납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고양이가 거울을 딱 봤더니 자기가 호랑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양이가 내가 호랑이라고 여기는 순간, 착각을 하는 순간, 진짜 호랑이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죠?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물려 죽습니다. 내가 고양이인 걸 알 때 도망이라도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착각의 오류?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나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4차 산업혁명을 알아야 또 이 시대의 주인으로 우리가 정말 대비책을 세우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 속에 살고 있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어떤 사람들은 AI다,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다,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사물 인터넷, ICBM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거다. CPS다, 이런, O2O다, 별의별 기술로 막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려고 하죠. 이건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입니다. 저는 기술을 실제로 전공을 했지만,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AI 같은 건 1950년대에 나온 기술이고요. 3D 기술도 이미 3차 산업혁명 때 다 나왔던, 이건 다 3차 산업혁명 때 이미 나왔던 기술입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AI가
뭐 최근에 새로 제가 1997년에 AI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때 무슨 4차 산업혁명을 제가 전공한 것도 아니고 기술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지극히 뭐 빙산의 일각만 보고도 막 이렇게 막 정의를 합니다. 빅데이터? 뭐 초지능, 뭐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 초연결, 뭐 혹은 뭐 초융합 시대다. 3초 시대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 형용사들을 써서 정의하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뭐 실체는 여기 크게 있는데도 자, 빅데이터, 데이터는 3차 산업혁명이고 그럼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이면 뭐가 빅이죠? 어디서부터 빅입니까? 초지능? 초연결? 연결은 3차 산업혁명 때 됐어요. 인터넷이나 무선 인터넷으로. 그럼 초연결 시대다. 그럼 뭐가 초입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초연결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그 용어를 써가지고 형용사 같은 걸 쓰면요.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정의에 무슨,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명제라고 배웠죠, 여러분. 누구는 이쁘다. 이거 명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집합도 구성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잘못된 정의라고 보고요. 기술로 정의해도 안 되고 뭐 빅데이터다, 초연결 이런 거로 정의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알파고라는 게 있죠. 구글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우리가 알파고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익숙한 것이 이 알파고가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바둑을 제일 잘 두던 세계 챔피언이 누구였죠? 이세돌 프로 구단이죠. 하고 이제 대국을 펼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때문에 바빠갖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때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4승 1패로 이기죠. 이세돌 구단이 그때 이긴 그 1승이 뭐 인류가 마지막으로 거둔 승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바둑을 좀 둘 줄 아는데 저도 인공지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팽팽하겠거니 아니면은 알파고가 조금 이길래나 뭐 저도 요 정도 예측은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처참하게 질 줄은 몰랐거든요. 알파고를 이겼던 이세돌 그 구단이 그때 이기고 나서 그 기쁨에 넘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전국을 강타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인공지능이란 게 뭐냐? 위대하다. 정말 인공지능의 시대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러면서 온 국민이, 온 세계가 이제 뭐 인공지능 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거센 바람을 이때부터 타게 됐는데요. 이 알파고가 4차 산업혁명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3차 산업혁명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덜어는 있는데 뭐 4차 산업혁명에 화두를 던졌던 사건이죠. 보통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공지능 그 체스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 체스와 바둑은 뭐 서양식 장기, 뭐 바둑 뭐 이러잖아요. 그게 체스인데 이게 IBM에서 개발한 딥블루라는 인공지능 체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일을 그 역사적 사건을 하는데 당시에 그 러시아의 인간 체스 챔피언이었던 그 카스파로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7년인가 뭐 8년 동안 인간 챔피언을 그냥 계속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딥블루한테 집니다. 이세돌 구단처럼. 이때 뭐 전 세계가 또 아주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시면은 막 좌절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이 체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스를 안 두니까 이 사건이 한국에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진 않았죠. 이제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은 이제 이거를 아주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요. 이게 1997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23년? 4년 전 얘기입니다. 이때는요. 이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죠. 자, 그러면 다시 원초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2016년도에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가 4차 산업혁명이면 1997년에 카스파로브를 이긴 딥블루는 4차 산업혁명의 원조입니까? 사실 1997년은요. 3차 산업혁명이 피크를 다룰 때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메일 주소를 갖게 되고 핸드폰을 막 폭발적으로 보급이 되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막 생겨가지고 이때는 사실 막 전자상거래도 막 시작할 단계거든요. 그럼 3차 산업혁명 시대 뭐 4차 산업 이게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꼬이죠.
그러면 알파고와 딥블루의 차이는 뭐죠? 뭐 알파고는 좀 바둑이니까 어렵고 딥블루는 좀 쉬우니까 쉬운 거는 3차고 어려운 건 4차냐?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보통 4차 산업혁명을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많이 해봤을 텐데 보통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그림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인더스트리 1.0부터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이 안을 보면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하고 4차 산업혁명이 뭐가 다른지도 사실 잘 이렇게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뭐 복잡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1차 산업혁명은 뭐 미케니컬 프로덕션, 무슨 기계, 파워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제가. 2차 산업혁명은 여기 보면은 뭐 전기 에너지 얘기했던 겁니다. 3차 산업혁명은 보시면은 뭐 자동화, IT, 디지털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이건 다들 아는 거고 이미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대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을 가만히 보면 based on the use of cyber physical systems. 이 cyber physical system이라는 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가상 물리 시스템. 이게 자체가 4차 산업혁명도 어려운데 cyber physical system은 더 어렵죠. 어려운 정의를 어려운 말로 이런 정의는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뭔데?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이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그 자체가 이 CPS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자체가 일단 레벨이 있어요. 보통 5레벨 정도를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주로 이제 4단계, 5단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명시가 돼 있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1단계, 프로그 앤 프레이라고 하는 그냥 스마트 연결 수준, 또 스마트 분석 수준, 아니면은 뭐 버추얼 트윈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상 환경에서 A를 하면 물리적인 환경에서 똑같이 A가 이루어지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돈을 송금을 하면 그 통장에 돈이 옮겨가죠. 아니면 여기서 뭐 어떤 뭐 제어를 하면 저쪽에서 실제로 뭐 로봇이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버추얼 트윈이라고 하는 레벨 3단계를 얘기하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상물리 시스템을 얘기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 주로 우리나라는 3단계 얘기를 하고 뭐 외국은 4단계, 5단계를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 자체가 5단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몇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 CPS가 뭔지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 근데 어떤 사람 뭐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팩토리의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한국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현재 2만 개가 있어요. 근데 3만 개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볼까요? 사실은 저런 그 스마트 팩토리의 원조 가장 세계에서 잘 하고 있는 나라는 주로 독일이죠. 독일이나 일본을 얘기하는데 독일이 인더스트리 4.0 적용 현황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플랫폼 뭐 4.0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여기 보시면 현재 이거 뭐 아주 최근 데이터입니다. 총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 공장이 270개, 300개가 채 안 됩니다. 제 분야별로 쭉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공장은 1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뭐 유통 서비스 쪽이니까. 그럼 뭐죠? 우리나라는 현재 2만 개 있고 3만 개 한다는데 독일은 300개도 안 돼요. 그럼 뭐 우리나라가 한 거의 한 100배 정도 잘하고 있는 나라입니까? 독일은 아주 그 지역이나 이런 개수, 위치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한국이 얘기하는 스마트 공장과 독일이 얘기하는 스마트 공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마트 공장을 이렇게 다른 기준을 세워놓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고양이가 내가 거울 보고 호랑이네?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이런 착각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자,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최초로 얘기했던 건 이제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의 의장으로 있는 크라우스 슈밥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는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4차 산업혁명은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이 말이 책으로 나와가지고
이 책이 아마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인 거는 뭐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람 말들 뭐 이런 거 보면서 나도 동의해 그러면서 저도 초창기 때는 강연을 했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거 뭐 다 말 돼요. 4차 산업혁명은 뭐 정의를 어떻게 했죠? 테크놀로지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테크놀로지도 명확하진 않아요. 뭐 물리적, 디지털, 그리고 생물학적 세 개가 융합되고 세계 경제나 이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다음에 AI, 로보틱스, 뭐 사물 인터넷, 뭐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나노 기술, 뭐 이런 걸로 정의를 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물리적, 디지털, 뭐 이 생물학적 세 개가 하나로 융합되는 건요.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디지털 세계에서 살고 있고, 뭐 생물학적 세계에서 하는 거, 뭐 엑스레이 찍고, 뭐 CT 찍고 하는 거 전부 다, 또 뭐 무슨 뭐 유전자 합성하고 하는 것도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매 산업혁명은 다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AI 같은 건 이미 50년 전, 60년 전에 나왔던 기술이고, 로보틱스가 뭐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배웠거든요. 갑자기 무슨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까? 동의하지 않아요. 너무 크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기존의 디지털 혁명, 3차 산업혁명하고 구별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정의를 해놓으니까 다 제각각인 거예요. 한국경제신문 경제용어사전에 보면 갑자기 여기 또 사물인터넷. 시사상식사전에는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인공지능 로봇 막 이런 거. 이미 뭐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IT 용어사전엔 그나마 아까 그 그림처럼 뭐 사이버 물리 혹은 가상 물리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AI, 빅데이터 뭐 이런 얘기.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초연결, 지능화 뭐. 여러분들은 어떤 사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알파고가 4차야, 3차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것은 제가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따라온 게 아니라 진짜 제가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랍시고 저만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 요즘은 또 여러 군데 발표를 하고 또 외국 나가서도 제가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의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3차 산업혁명까지 그 옷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죠. 산업혁명 이전에 옷을 엄마가 만들었고 1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가 옷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전기에너지화를 대별하는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기기가 옷을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운송수단의 혁명과 또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을 하고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정보화를 통해서 자동화 기계 혹은 정보화 기계가 옷을 정확하게 원하는 물량만큼 다품종 소량 같은 것을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 지능화라든가 뭐 초연결 이런 뭐 혁명들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명확하게 그러면 이것도 기계라는 관점에서 한번 묘사를 해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계라는 것은 꼭 무슨 머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시스템, 장치, 소프트웨어, 뭐 인터넷, 요즘은 플랫폼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기계가 옷을 만들까요? 네, 저는 엄마 기계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제가 만든 말이라서 mother machine이란 말 안 써요. 저는 그냥 한국말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발표할 때는 UMMA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엄마 is mother in Korean. 자, 어쨌거나 엄마 기계의 시대다. 그럼 이게 뭐죠? 여기 화살표로 표시해놨죠. 산업혁명의 엄마가 소환된 겁니다. 엄마가 로봇이 되는 게 아니라요. 엄마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나 장치,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는 시대. 그러면 엄마의 기능과 역할이 뭐죠? 다시 산업혁명 이전으로 가볼까요? 이것이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엄마가 자녀들의 옷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산업혁명 이전에. 어떻게 만들어 주죠? 그냥 기성품 만들듯이 쭉 만들어 놓고 그 중에 골라가 이렇게 안 하죠. 그 옷에 수요가 있는 자녀가 어떤 색상을 좋아하는지, 어떤 소재를 좋아하는지, 또 체형은 어떤지를 알고 이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엄마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수요가 있는 그 수요자, 자녀의 가장 최적화된 옷을 만들어주죠. 또 잉여 생산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하고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성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공급자는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골라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죠. 근데 다시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서 그 수요자의 최적화된 제품 혹은 서비스를 해주는 시스템, 그것을 이제 통칭해서 기계가 나오는 시대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옷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가 되죠. 옷이나 음식 같은 거를 비우면 이제 엄마 기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해주는 기계, 운전기사 기계, 또 아까 알파고처럼 하는 바둑 기사 기계, 이게 사회 전 영역에서 쇼핑도 대신해주는 뭐 인공지능 쇼핑 기계, 또 뭐 내 어떤 스케줄이나 이런 걸 관리해주는 어떤 비서 기계, 또 요리사 기계, 여행 가이드 기계, 투자자 기계, 뭐 이런 뭔가 사회 영역에서 수요자들의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최적의 서비스, 제품을 제공하는 이런 기계들이 등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소환된 거죠. 잊어졌던 엄마가 소환된 것입니다. 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컨텍스트가 뜻은 아마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아실 거예요. 보통 문맥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어문 계열에서는. 근데 이제 큰 뜻에서는 맥락, 전후좌우의 상황, 정황, 배경, 환경, 의도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처음에 접했을 때 이제 미국이나 외국을 나가면 뭐 로봇, 인공지능 이런 얘기는 뭐 백날 들어도 신선하지가 않았어요. 그거 다 있던 거고, 빅데이터 뭐 앞에다 빅 붙인다고 뭐 이건 빅이네 이렇게 저를 감동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단어가 바로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 눈이 휘둥그러. 이게 뭐지? 컨텍스트? 뭐 알 듯 모를 듯, 근데 뜻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공학을 해서 이게 고등학교 때는 뭐 이 단어를 제가 외웠던 것 같은데 다 까먹었어요. 컨텍스트가 뭐지? 이런 쉬운 단어를 내가 모르나? 그래서 살짝 찾아봤어요, 사전으로. 뭐 맥락? 4차 산업혁명 시대 갑자기 컨텍스트가 왜냐? 이건 기술도 아니고 뭐 새로운 거 아닌데 갑자기 맥락, 전후자의 상황, 이게 왜 이런 단어가 왜 나오지?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바로 이 컨텍스트가 4차 산업혁명의 정말 핵심 가치였던 거예요. 모든 시스템, 장치, 기술들이 이 컨텍스트를 향해 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일이 먼저 일어났어요. 엄마가 자녀들의 수요자의 컨텍스트를 알아야 제품을 만들어요. 소재를 구하고 체형에 맞게 잘라가지고 옷을 만들어야지 돼요. 이 컨텍스트라는 것이 산업혁명이 되면서 컨텍스트를 슬쩍 이렇게 밀어냅니다. 왜? 한 명 한 명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공급자가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골라가라.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주죠. 산업혁명 이전에 굉장히 중요했던 컨텍스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슬그머니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그 강의의 교재이기도 하지만 책 제목을 보면 콘텐츠가 왕이라면 컨텍스트는 신이다. 이거를요, 제가 조금 좀 김치찌개에 비유를 해볼게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왕도 좋고 신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수요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죠. 그냥 맛있는 김치찌개. 오늘날의 세상은 그래요. 그냥 우수한 학생, 또 좋은 직장,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불특정 다수. 이 for mass, 대중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성립돼요. 성립될지 몰라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맛있는 김치찌개도 좋지만 콘텍스트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콘텍스트가 있는 고객의 입맛, 네 입맛 혹은 내 입맛에 맞는 김치찌개는 더 좋다. 왕도 좋지만 신은 더 좋은 것이야. 저는 사실 김치찌개 좋죠. 좋아하는데 제가 매운 거를 못 먹어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저한테는 맛있는 김치찌개가 아닙니다. 청양고추가 들어간 맛있는 김치찌개는 저한테는 못 먹는 음식일 뿐인 거예요. 컨텍스트를 지향하는 사회가 이제 각종 기술,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이 컨텍스트가 있는 뭔가를 추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이고, 그걸 보통 우리는 뭐 단골이 살아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단골의 세상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콘텐츠가 왕이라면 컨텍스트는 신이다. 이 함축적으로 그저 좋은 것?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에 맞춰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나 시스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세상이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그냥 AI다, 무슨 뭐 사물인터넷이다, 빅데이터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큰 흐름을 보아야 되는데 요즘은요, 인터넷이나 어디를 가보세요. 다들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맞춤 서비스, 커스터마이즈. 이게 무슨 뭐 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인생, 여행, 의료, 음식, 창업, 컨설팅, 재산, 의학, 교육, 모든 영역에서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너의 컨텍스트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컨텍스트가 중요한지 알겠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 제가 겪었던 일인데 2016년 정도 된 일인데 아주 초창기입니다. 제 친구 실제 사례입니다. 페이스북에요. 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이 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가? 어제 카카오톡에서 베트남 다낭이라는 호이안이라는 그 휴가지가 있거든요. 휴양지가. 이걸 얘기하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카톡하고 네이버에서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오늘 이 항공권하고 숙박지 광고가 뜬 거예요. 어떻게 페이스북 이걸 아냐 이 얘기예요. 아니 가족도 모르고 직원도 모르고 나 혼자 몰래 검색해 본 거를 어떻게 페이스북이 아냐. 정말 깜짝 놀라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제 대학원생인데요. 대학원생이 지금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뭐 좋은 기업에서 잘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려요. 쿠팡에서 세타필 바디로션을 샀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이고 페북이고 다 세타필 광고만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이미 샀어요. 이미 구매를 했는데 왜 계속 광고를 뜨는 거야? 인공지능아 바보야 뭐 이러면서 올리는 글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죠? 이게 앱을 깔고 가입을 할 때 페북 계정으로 가입을 하면 이제 페이스북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것을 제가 이제 승인을 해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페이스북 가입하지 맙시고 뭐 계정으로 회원 가입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들여다보죠? 저 컨텍스트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저의 환경, 저의 맥락이 어떤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너도 나도 저를 들여다보고 저의 컨텍스트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죠. 근데 요즘은 그냥 흔히들 일어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너도 나도 나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개인정보 보호를 한다고 떠들고 다녀도 제 스스로가 제 정보를 냅니다. 여러분 GPS 왜 켜놓고 다니세요? 내 위치를 제공을 해야 근처에 맛집도 추천해주고 근처에 기름값이 싼 주유소도 추천해주고 뭐 혜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이 내 정보를 제공한다니까요. 그들한테 나의 컨텍스트를 분석해서 나한테 좋은 서비스를 알려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가 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하는 거죠.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가 있어요. 레리 페이지가 3차 산업혁명 때 이제 이 구글은 성장한 기업이잖아요. 이 3차 산업혁명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We deal with huge amount of data.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레리 페이지 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요즘 이런 얘기 잘 안 하고요. 레리 페이지는 뭘 원한다? owns 구글. 당연히 구글을 소유하고 있고 또 거기다 뭐요? your data. 내 데이터를 원해요. 우리들의 데이터를 원해요. 왜? 우리들의 컨텍스트를 파악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뭔가 서비스를 해주기를 바라요.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돌아가신 정말 스티브 잡스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좀 안타깝지만 스티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 말에 대한 워드는 사실 우리나라가 좀 관여돼 있어서 정확한 얘기는 좀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하여튼 그들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가치를 지향을 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그들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컨텍스트라고 얘기도 잘 안 해요. 근데 그들은 그냥
난 너의 데이터를 원해. 너의 컨텍스트를 알아낼 거야. 뭐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한테 보내고 실제로 그걸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를 거쳐갖고 이제 뭐 산업이 엄청 발달했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결국은 일반화되고 오브젝티브, 객관적이고 또 절대적인 가치들을 추구했어요. 우리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대중이에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컨텍스트 베이스드 인텔리전스를 지향을 합니다. 객관화되고 일반화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상황에 따르고 또 주관적이고 또 상대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이러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일반화되고 객관화되고 절대적이었다면 우리의 인생, 앞으로의 인생은 이렇게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른 그런 가치의 추구로 바뀌는 것이죠. 과거의 산업혁명이 보편타당한 대중의 최고를 추구했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수요자, 바로 나의 컨텍스트, 맥락에 따른 최적을 추구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안에 내 인생이 대입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미래가 이 안에 대입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차이를? 이제는 우리는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이고 나라는 컨텍스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삶도 있고 또 내 인생도 있고 그렇죠? 나의 미래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내보면 맞힐 수 있겠죠? 어떤 뭐 미지의 뭐 시스템이나 장치가 있어요. 이게 몇 차 산업혁명인가요? 자, 구별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여기에 동력이 제공되고 있어요. 1차 산업혁명이네. 근데 전기가 연결돼 있네? 2차 산업혁명입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이 연결돼 있네? 3차 산업혁명이에요. 여러분, 2차 산업혁명이 나오면 1차 산업혁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추가되는 개념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나오면 거기에 전기에너지가 추가되고 컴퓨터가 추가되고 인터넷이 추가되고 뭐 이런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뭐죠? 네, 어떤 시스템이나 장치가 컨텍스트를 이해하네, 반영하네, 그 개념을 뭐 존중하네 이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좀 구별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자, 정말 그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하는 무인 자율주행차 Autonomous Driving Car가 있습니다. 자, 몇 차 산업혁명이죠? 3차? 4차? 자, 여러분들 이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문제를 구체해 볼게요. 차가 가고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쓸 수는 없어요.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밖에 틀 수 없습니다. 근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4명의 사상자가 생겨요.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 한 사람의 사상자가 생겨요. 자, 여러분, 핸들을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되죠? 이 무인 자율주행차는 핸들을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됩니까? 쓸 수는 없어요. 직진은 안 돼요. 이거가 이제 윤리학에서 트롤리 딜레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철로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차단기 이게 철로를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되는지 이건 사실 윤리학에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인데 전 사실 이 문제가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다닐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무인 자율주행차가 틀까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왼쪽으로 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사상자가 내는 쪽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앞에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는 3차 산업혁명입니다. 왜? 여기엔 상황이라는 게 없잖아요. 컨텍스트를 생각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자동화된 겁니다. 센서 같은 게 잘 내장되어 있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규칙밖에 없다면 그런 경우엔 변화가 없어요. 항상 함량적으로 핸들을 조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컨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근데 이 한 명이 이 차에 타고 있는 나예요. 아니면 우리 엄마예요. 아니면 대통령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상황은 되게 다양합니다. 왼쪽으로 틀었더니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보이는데 뒤에 스쿨버스가 따라오고 있어요. 추돌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은 조그만 소형차인데 오른쪽은 뭐 람보르기니 같은 수십억짜리 차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복잡해지죠? 이럴 때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시스템
그런 무인자율주행차라면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인자율주행차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어려운 겁니다. 자, 이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좀 구별하시겠어요? 어떤 시스템이나 장치가 단지 뭐 AI를 한다? AI도 그냥 일반적인 AI에 적용을 하면 그건 뭐 3차 산업혁명 때 좋은 AI예요. 근데 AI가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컨텍스트에 따른 대응을 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 AI는 4차 산업혁명 때 중요한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로 3차와 4차를 구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지향하는 가치, 어떤 수단,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을 구별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이제 믿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알파고는 뭐죠? 3차입니까? 4차입니까? 네, 알파고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알고 있었어요. 앞에 앉은 대국자가 이세돌 9단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이세돌 9단의 기보를 학습을 했거든요. 이세돌이 둔 내 수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알파고는 파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바둑 잘 두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박찬규라는 아마추어 기사가 앉아가지고 바둑을 똑같은 수에 둘 수도 있지만 알파고는 알아요. 이세돌이 둔 수인지 박찬규라는 아마추어가 둔 수인지를 알아요. 응징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컨텍스트를 이해하죠? 컨텍스트가 반영되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떠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다음 시간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 정말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이 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뭐 특수인들만,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라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 기술, 이 기술들이 사실은 별게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요. 하여튼 장시간 경청하시느라고 수고했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고 좀 올바른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의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